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임종헌입니다. 오늘 연수는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촬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교육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의 정재훈 연구사님께서 학교 공간 조성 관련한 정책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육개발원 조진일 박사님께서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가진단도구 실제로 활용하는 시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학교 공간 조성 과정, 유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전남 능주고등학교 정선호 선생님께서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조성을 하셨는지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요. 상단의 자료실 메뉴에 보시면 세 번째 서브 메뉴 행사 자료가 있습니다. 행사 자료에 보시면 35번 게시물로 오늘 연수 자료집이 PDF 파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연수 중 아니면 연수 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실 메뉴에 맨 위에 안내 자료 서브 메뉴를 가시면 18번 게시물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안내서 마찬가지로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월자 최신 자료고요. 이 자료 다운받아서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번 게시물을 보시면 학교 공간 조성 자가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 시연하는 거 보시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 엑셀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학교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실의 두 번째 연구 자료에 가시면 20번 게시물에 있는 연구 자료에 해외 고등학교 공간 사례나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8번 게시물에 있는 연구에는 국내 학교들 자료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연수는 녹화되어서 KDTV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선생님들께는 이후에 시청하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연수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강의가 전환될 때 잠깐 대기 화면이 나갈 텐데요.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연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연수 마지막에 모아서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계획 및 안내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첫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정재훈 연구사님께서 잠시 자료 장내 정리 후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 공간 조성, 교과 교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의 정재훈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인 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연수를 들으시면서 우리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는 우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연수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순서는 제가 첫 순을 맡게 되었는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간 조성의 전반적인 지원 방향과 단위 학교에서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순서를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의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교 학점제와의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의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원활한 실천을 위한 공간 조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추진 배경과 방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이 올해 2월 1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고교 학점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다시 말해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 즉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학교 공간 또한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교 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생의 수요에 걸맞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이 학교에서 개설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간, 학교 밖 이런 경계가 없는 교육 실천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 연계 교수 학습이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종합 추진 계획에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학점 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고교 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내용, 고교 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에 바로 교과 교실제, 즉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교육제도 설계와 학교 운영 지원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기반이 조성돼야 됨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학교 공간 조성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조성 추진 방향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추진 배경의 경우 기존의 노후된 공간을 개선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간이 혁신되는 내용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의 운영과 도입을 위해서 학점제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참여 기반으로 학점제형 공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서로 소그룹 모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설계자로 참여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점제와 교과 교실제 연계 개념도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교과 교실제의 내용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고교 학점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되고 운영되기 위한 환경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학교 공간 조성, 즉 교과 교실제 사업입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잘 구성이 돼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이 되겠죠. 교육부에서는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교과교실제 도입학교를 101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전년도 20년도에는 41개, 21년도에는 101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개교 이상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학점 지형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해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간의 추진 방향을, 재구성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캐디와 함께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인데요.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황, 즉 학급 수, 학생 수, 그리고 보유실 수를 입력을 하면 이 학교에 따른 각 실별 여유 부족 현황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하구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하구나, 결과치로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기술 도입고가 아니라 일반 고에서는 이 내용을 적용하실 때 현재 유휴 교실이나 유휴 공간들을 재구조하는 방향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도입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더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간을 구축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추진 방향을 사전에 판단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고, 제 다음 강의인 조진일 박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히 시연을 해주실 테니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도 모델 지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서의 공간 조성 기준이라고 하면 잠시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학습 공간의 유연화, 동선의 효율화 등의 기준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 공간 조성에 나갈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우리 학교에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고요. 대상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즉 신규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도 여건에 따라서 일반고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 15개교, 시도별 1개교를 지정 예정입니다.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시도별 1개교를 지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5개교, 그리고 내년도에는 누적 30개교, 그 다음 해에는 23년도에는 누적 45개교를 지정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구성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야 될지 다소 막막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안내서를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아마 공문을 통해서 또는 학점제 사이트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의 추진 배경과 목적, 전반적인 흐름, 개요 등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학교에서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운영 가이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봤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의 활용법이라든지 또는 학교 공간 조성 유형들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지금까지 실천되고 운영되었던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우수 사례들을 모아서 그 부분들을 탑재해 두었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 설계라든지 또는 과정 및 절차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해 두었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중앙 컨설턴트를 운영을 해서 공간 구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 영역의 전문가 한 분, 건축 분야의 컨설턴트 한 분, 이렇게 2인 1조로 학교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컨설팅을 기본으로 하고 상반기, 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컨설턴트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부터 구축 과정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의 공간 조성 지원 방향에 대해서 우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에 초점을 두어서 공간을 조성해야 될지 공간 조성 원리에 대해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아마 학교에서 시도에서의 공문을 통해서 받아보셨을 법한 그림인데요. 자, 우선 중요한 부분들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도 담겨있는 공간 조성 원리입니다. 우선 에듀테크 기반으로 해서 첨단 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수업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사용자 참여 중심의 설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수학습 방법적인 부분이 달라져야 될 텐데요.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소그룹 중심 활동이라든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이 개선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역시나 이와 함께 학교에서 유휴 교실이라든지 또는 복도나 홈베이스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공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림이 다음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책 연구를 통해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제일 위쪽 부분부터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둘째, 지원 공간의 복합성. 셋째, 공용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선의 효율화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꽤나 비슷해 보이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실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학습 공간인 교실은 글쎄요. 일단 앞문을 열면 앞쪽에 칠판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뒤쪽에는 교실 환경을 꾸밀 수 있는 게시판이 생각나고요. 학교 교실 공간에는 동일한 크기의 책상과 의자가 줄을 맞춰서 예쁘게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면 학생 수요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이 됩니다.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과목이 개설 운영되기도 하고 학생들의 선택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가변화, 즉 변화 가능한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학습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이때 학습 공간의 유연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가변성을 띄어야 된다, 유연화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의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들이 학교에서 적절하게 비치되고 수업에 적절한 지원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 공간의 유연성이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온오프라인 연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다음 사례를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교실 전면 모퉁이에 단산과 집중 조명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발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발표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요. 교실 전면에는 전자칠판과 그리고 필기 가능한 글라스 보드를 배치하는데 이 교실의 앞면뿐만 아니라 교실 측면, 뒷면까지 글라스 보드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수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실의 책상 모양이 다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 따라서 모둠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전민고등학교의 사례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 또는 개방형으로 확장하기도 할 수 있고 교실 한가운데에 무빙 월을 설치해서 공간을 역시나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수업이 이 공간 내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동식 TV를 배치해서 교실의 앞면, 옆면, 뒷면 어느 곳에나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이 폴딩 도어를 열면 도서실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경남 김해여자고등학교의 온라인 스튜디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연계한 교수학습 혁신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보이는 그림에서는 일반 교실의 2분의 1 크기, 절반 정도의 크기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면서도 한쪽에는 스마트 교탁과 듀얼 모니터를 배치해서 수업 녹화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인식 카메라를 배치해서 영상을 교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촬영을 하고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원 공간의 복합성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준인데요. 지원 공간이라고 하면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지원 공간은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실이면 책을 읽는 공간, 동아리실이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만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이런 학습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학습 공간과 연계해서 운영되며 또는 이런 공간들에서 수업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전민고등학교의
도서실 내 학습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실이라고 하면 책을 읽는 공간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의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미나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모둠 활동이라든지 도서관 활용 수업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스터디 형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문을 바라보는 개별학습 공간 또는 스터디 카페형의 이러한 다양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폴딩 도어를 열면 대형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행사까지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의 학생 자치실입니다. 자, 기존에 생각했던 학생 자치실과는 달리 다양한 에듀테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전자칠판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를 설치해서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책상과 테이블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토론, 토의와 같은 수업 연계 활동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북 사곡고등학교입니다. 대형 다목적 공간인데요. 자,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소파와 이러한 테이블이 마련된과 동시에 계단식 형태의 단상을 설치해서 공연, 발표,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쪽에서는 모니터와 함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수업과 연계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공간들이 가벽을 중간에 두어서 학생들이 복도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준입니다. 공용 공간의 활용성입니다. 공용 공간이라고 하면 현관, 복도, 홈베이스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공용 공간이 고교 학점제 도입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 개별 시간표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과 수업 사이의 공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러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홈베이스와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휴식, 소그룹 활동이 가능한 자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시면 광주 인성고등학교의 홈베이스입니다. 기존의 홈베이스라고 하면 사물함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연상되실 텐데요.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계단식 단상을 설치해서 휴식 공간을 넓히고 또는 발표 및 토론식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서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충분히 자신들만의 학업 설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소규모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벽이라든지 유리벽을 통해서 소그룹 공간, 즉 폐쇄적인 공간 또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소통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의 미디어 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공간은 1층을 통째로 홈베이스화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요. 전 학년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대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통유리로 설치해서 밖에 정원을 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이 바람이 통하고 학생들이 이동이 굉장히 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유리벽을 통해서 소규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공간 또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동성고등학교입니다. 부산 동성고등학교의 홈베이스 내용인데 일반 교실의 절반 정도 크기 교실이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층 구조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내에서 마루 바닥 시공을 했고 그 공간마다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율학습을 하거나 또는 토론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층 단위로 구성을 하면 좁은 공간도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준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동선의 효율화입니다. 아무래도 교과 교실제 또는 고교 학점제 운영에서는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는 훨씬 학생과 교사의 이동 동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공간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기준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시설 구조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또는 수업과 수업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두 학교 역시나 현재 이 공간의 중심에, 시설의 중심에 학생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즉 접근성이 필요한 홈베이스라든지 또는 진로 진학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학 지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성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울산의 화암고등학교 경우에는 층과 층 사이의 융합 교육에 대한 배치까지 고려를 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과 교사의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배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준을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학습 공간의 유연성, 지원 공간의 복합성, 공용 공간의 활용성, 동선의 효율화, 이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유휴시설이라든지 공간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면 현재 지금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즉 교과 교실제 사업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학습 공간과 지원 공간, 공용 공간 이 모든 것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구축돼야 되는, 구현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원 가운데에 공간,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준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점제의 도입, 즉 학점제의 원활한 실천을 위함이 목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학점제 연계 방안, 학교에서는 어떻게 고교 학점제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과 학교 공간을 한번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편성입니다. 현재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이수 지도라든지 진로 연계 학업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과목을 운영을 있어서 선택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과 교실적 환경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이 편성 운영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학교 공간이 적절한 크기 또는 적절한 에듀테크가 구축되고 구현되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별 학업 계획서 등 커리큘럼 컨설팅, 개인 시간표 관리 등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며 토론, 실험,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과 특성을 반영한 학생의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서 우리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공강이 발생할 때 홈베이스라든지 복도 등 이런 공용 공간을 통해서 공강 시간을 적절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 지도 방안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서 교원의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등이 활성화되어서 교원들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하고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교과 교실적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 연수라든지 학생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될 때 학습 공간, 지원 공간, 공용 공간이 적절하게 구성이 될 것이고 이런 하드웨어가 잘 이루어질 때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며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 공간 조성 사업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출발점인 이 시점에서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의 원활한 성공적인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역시나 학교 현장에서도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강의부터 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어서 이 도입학교 선도 모델 구축과 함께 모두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진일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 공간의 이해와 자가진단 도구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오늘의 강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 공간을 우선 학교 현장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학교 공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성되는가 우리 현장에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강의의 핵심인 자가진단 도구,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한 공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학교 공간의 이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간에 앞서 이제 학교 건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앞선 조금 붉은색 부분에 사전 기획, 건축 계획 이 1, 2단계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고교 학점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어떤 기획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만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이제 건축가가 투입되면서 실질적인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전 기획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전 기획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면 이 목표와 방향은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표일지라도 단위 학교마다의 어떤 물리적, 인문사회적 환경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사 그리고 교사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공간 조성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정이 됐다라면 그럼 어떤 공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숙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필요로 한 고교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 공간의 종류별 규모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설계에 앞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말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한 구상을 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은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노트를 해놓는 것 이게 이제 계획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에 의해서 학교 운영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과정이나 교과목별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산출하는데요.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의 하나인데요. 일반 교실 예를 들면 이 위에 보면 일반 교실은 규모가 뭐 한 칸짜리이다. 그래서 얼마이다. 그리고 뭐 특별 교실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교실의 종류별로 규모를 정해 놓은 것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기준 및 가이드 개발 연구에 자세히 수록되어져 있으니 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도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생활복지 지원 공간, 그리고 관리 및 행정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 등 고교 학점제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별 그 규모를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간 조성 기준을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제 짜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 맞도록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까지 덧붙여서 개발해 놓았으니 이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한 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충분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실질적으로 우리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시연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이 이제 끝나면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이제 실제 학교와 함께 건축 설계 행위를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계획 기준대로 건축가가 잘 디자인하는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로 한 그 공간 조성 디자인 기준을 계획 기준을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하기에 앞서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는 단위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서치 도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이제 미래 학교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 이와 함께 이제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국내외 어떤 공간 조성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사례 탐색을 한번 해보고 우리 학교도 조금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는 오늘 이제 생략하고요. 단위 학교에서 열심히 찾아보신 만큼 아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이제 설계사가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시공을 설계도면으로 잘 시공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조금 관리 감독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유지 관리인데 이 유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공간을 조성했다 할지라도 환경 변화가 굉장히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그 공간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공간을 조금 바꿔야 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사용 후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하게 우리가 이제 다시 재투자해서 공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구축한 거라고 해서 그냥 계속 불편하더라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도록 계속 유지 관리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좀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자가 진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엑셀로 짜져 있고 이 짜져 있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운 받아서 엑셀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켜 보시면 이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4개의 시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가 진단 도구 활용 매뉴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가 진단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라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찬찬히 학교 현장에서 이 시스템, 엑셀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잘 읽어보시고 숙지가 된 이후에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값을 입력하면 세 번째 시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가 자동으로 산정되는 오른쪽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두 번째 시트에 우리 자가 진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시트는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전에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한고등학교의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고등학교가 30학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보시다시피 엑셀에 노란색 셀로 되어 있는 바탕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위에 학교명이 있겠죠. 대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대한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이라고 치시면
오른쪽에 모든 것이 이제 대한고등학교로 다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만 학교명을 입력하면 뒤에 있는 것까지 대한고등학교로 다 바뀌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학교가 이제 30학급이니까 예를 들면 10학급씩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바꿔서 9학급씩해서 27학급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9학급식으로 다시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럼 위에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자동으로 27학급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학급이 1학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년당 학생 수가 만약에 230명이다 이렇게 치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급 수와 학생 수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학급 수도 한 학급이니까 4명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현황 입력은 끝났습니다. 학급 수, 학생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이 셀은 면적,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입력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의 연면적은 행정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르시면 관할 교육청에 여쭤봐도 되고 대부분 행정실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7학급 정도면 한 10,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만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위 학교에 맞는 값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27학급의 대한고등학교가 만이라고 하고 만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면적은 반드시 제외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교실의 크기인데 일반 교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홈룸으로 쓰고 있는 학급 교실 한 칸의 크기입니다. 한 칸의 크기가 보통 우리나라는 67.5가 많은데요. 67.5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니 자기 학교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베이스가 만약에 있다면 홈베이스의 값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두 군데 또는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 합의 면적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층별로 교실 한 칸씩 있어서 만약에 세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합이 만약에 뭐 한 190 정도라고 한다면 190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안에 정보 검색 코너나 수업 교실까지 있다면 그 교실까지 다 포함해서 150이라고 하면 150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방미터로 입력하는 값은 끝났고요. 아래에 있는 이 7개의 칸은 교실 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단위가 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학급이니까 대부분 이제 27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학교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교실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칸 이하의 소규모 교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없다라고 하면 0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실, 여기 얘기했던 과학실, 기술실, 가정실, 음악미술, 뭐 컴퓨터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실수, 크기는 관계없어요. 실수가 만약에 8개 교실이 있다 그러면 8개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실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한실이 있다 그러면 한실을 치겠습니다. 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특수학급 교실이 아까 한 학급이나 한 개 실은 있겠죠. 기타 교실이 있다라고 하시면 쳐주시고 없으면 이제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목적실이 기타 교실이 있다면 뭐 1개실이 있다 그럼 1을 쳐 입력을 하시고요. 여유교실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한다면 0을 이렇게 한 모든 입력 값은 끝났어요. 이렇게 입력한 값이 세 번째 시트로 가보면 자동으로 27 플러스 1학급의 오른쪽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그 각 교실별로 실수와 단위 면적과 그 합의 면적이 나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고로 30학급 플러스 1학급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연면적이 이렇게 13,767.09라는 면적의 값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죠. 이 산정된 값이 앞에 이 시트로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값이 따라옵니다. 13,767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결과를 주죠. 13,767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마이너스 3,767 정도가 되겠죠. 앞에 값 안에 마이너스 또는 빨간색 글씨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아래에 입력했던 값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기준이라고 쓰여져 있는 값들은 세 번째 시트에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준 대비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는지 부족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교실 한 칸 단위로 다시 환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 교실은 27개가 기준의 수로 필요한데 우리가 아까 27실이 있다고 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전혀 증감이 없는 거고요. 특별 교실 하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는 12실이 필요한데 여기 8실이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 마이너스 4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8칸, 이거는 뭐냐면은 특별교실은 보통 일반 교실의 2칸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실이라 할지라도 일반 교실 사이즈로 이렇게 따져보면 환산하면 8칸의 규모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모든 것을 칸의 균형으로, 교실 한 칸의 규모로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남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명대로 기준 대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남고 부족한 거를 따져서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1번 시트에 있는 자가 진단 활용 안내와 전제 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것을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제 이와 사용하는 데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학교 공간 조성했던 학교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유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이론적으로 교육 환경, 교육 공간에 대한 정책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이나 교육학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공간 관련된 정책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은 사업이고요. 그 선생님들께서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미술실 현대화 사업, 그 밖에 화장실을 고쳐준다든지 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등등의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해주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교과교실제인데요. 2009년부터 교과교실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그 교과별이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과 교무실이 나눠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주요 교과의 교과별 교실, 교과별 교무실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공간을 조성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을 학교 공간에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본래 이제 건축학에서 보시면 텔레비전에 직관형 프로그램 보셔도 식구가 몇 명인지, 강아지를 키우는지, 자제분이 몇 명인지 등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공간들을 건축사분들이 설계를 해줍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축에서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학교에 적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 중심으로 학교에 바라는 점들을 모아서 학교 건축에 실제로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뉴딜로 지난해 발표가 됐고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재구조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네 가지 꼭지 사업이 있는데 오늘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 사업들 중에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과교실제 정책으로 지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공문이 오시거나 안내 자료들을 보시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괄호 열고 교과교실제 괄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의미가 고등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교과교실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출처 보시면은 그 교육시설 행정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직에서의 필수 과목은 아니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 사범대나 대학원 다니실 때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조진희 박사님이 쓰신 그 책이고요.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 학교의 교실 운영 방식을 한 6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에 따라서 8가지, 9가지 정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시사점을 줄 만한 내용들만 뽑아보면 한 5가지, 6가지가 됩니다. 맨 위에 이제 종합교실형이 있습니다. 종합교실형은 이제 초등학교 교실 운영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룸, 그러니까 집이 되는 룸 해서 단임반인데요. 단임반과 수업을 듣는 교실이 사실상 일체화되는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교실을 종합적으로 쓴다는 의미겠죠. 종합교실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일반교실, 특별교실형이 있습니다. 일반교실이 흔히 아시는 지금 반일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교실이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들과 같이 특별한 활동을 하는 그런 교실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를 이원화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방식, 현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죠. 세 번째가 교과교실형이 있습니다. 교과교실형은 아까 교과교실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교과교실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문은 본래 이제 디파트먼트 타입, 그러니까 부 중심으로 학교 교실을 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식을 본래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보통 행정부, 업무부 중심으로 학교 운영이 되는데요. 교무부, 교육과정부, 학생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부 중심으로 또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학년부 중심으로. 교과교실형이라는 것은 국어부, 영어부 등 교과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업무와 그리고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지칭합니다. 2009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될 때 그 시점에서는 정책 수용도를 위해서 번역을 할 때 교과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교과교실형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툰형이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건물이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물들을 크게 하나의 영역 단위로 보고 오전 수업을 듣고 B동에서 오후 수업을 듣고 또 서로 교차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교실을 플래툰하는, 공간을 플래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톤형이 있는데, 달톤형은 원자의 질량 단위를 과학에서 달톤이라고 하고요. 교실을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공간으로 보고 운영한다라고 해서 무학년제 교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룸이 없는 무학년제 교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방형 같은 경우가 교육과정에 아주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주민센터 교실이나 토지공간처럼 아주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을 지칭합니다. 소속이 대단히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빗대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시면 하드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를 보시면은 모니터가 있고요. 핸드폰을 보셔도 핸드폰 기기가 있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윈도우나 핸드폰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일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비교적 자주 업그레이드가 되고 바뀌게 되죠. 학점제 교육과정, 현재는 2015고 2022 학점제 교육과정이 개정될 예정이고, 이후에 또 큰 변화가 있을 때 전면 개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교실형, 플래툰형, 달톤형과 같은 방식의 교실의 운영 체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하드웨어가 학교 공간입니다. 학교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현재 지금 교과교실제 사업 같은 경우엔,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교과교실제 사업 같은 경우엔 도입하는 지금 시점에서 1년 동안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 이후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시게 되면 이 교과교실제라는 운영체제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라는 제도는 이렇게 하드웨어 사업과 운영체제 OS 사업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와서 현재 이제 교과교실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과목 중점형 교과교실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학교들은 법령상으로 이제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참여를 하시는 것인데, 그 기존에 안내되어 있던 선진형 교과교실제 그대로 운영하신다기보다 학점제의 특징을 살린, 그러니까 선진형 교과교실제 속에 들어 있는 학점제의 교과교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공간 조성의 과정입니다. 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안내서 보실 때 한번 설명을 듣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그 공간 조성하는 과정은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몇몇 학교들, 잘 열심히 하셨던 학교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크게 구간을 한 6개로 업무를 구분해 보면 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공론화 과정이 있는데요. 공론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서는 주된 업무는 TF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3월달, 4월달이 되셔서 아마 TF 구성을 하셨을 텐데요. 학점제 공간에 대한 TF를 만드실 때는 보통은 고교학점제 담당 부서에서 주무를 맡으시는 경향이 많고요. 그 외에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TF에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후에 그 선생님들께서 쭉 그 설계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계약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행정실에 계신 분들께서 TF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자분들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담당 부서에 계신 선생님들만 논의를 하다 보면 몇몇 교과에 한정된 그런 참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별로 선생님들께서 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 교직원들께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공론화해서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TF가 구성이 되면 인근 선진학교를 탐방하신다든지, 또는 뭐 교육개발원의 자료나 인터넷에 보시면 또 학교 공간에 대한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폭넓게 보시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학교는 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체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구체화 과정에서는 앞서 방향 설정 과정과는 달리 본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유사한 유형의 학교나 또는 자료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 TF를 통해서 학생 참여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하는 의견 수렴 단계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협의와 조율 단계는 쭉 진행이 될 텐데요. 교육부와 교육청, 캐디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연수에 참여하시고, 그 외에도 행정 절차를 검토하신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TF 안팎으로 조정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8월, 9월 정도가 되시면 이제 건축 설계, 기자재 선정 등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 기자재, 도면 등에 대해서 교사분들 워크숍을 하거나 설명회를 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공유하면서 좀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기자재 설치를 2월까지 완료를 지으셔서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하시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학점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주의기가 있습니다. 그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서 그 주로 강조하는 것처럼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이 두 번째 주의기에 크게 있습니다.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이 큰 한 주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교육 과정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교과실제 사업은 본래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돌릴지, 수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공간 설계와 더불어서 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학점제라는 교육과정,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고 그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크게 한 주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학생 참여 유형에 대해서 그 다른 앞서 경험하신 학교들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좀 유형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과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수업 등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창체 시간이나 방과후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나 건축이 잘 되어 있는 다른 공간들을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TF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회가 될 수도 있는데 TF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하거나 학생 공모전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그 적절한 학생 참여 유형을 선택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공간 조성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올해 과정 안에서 외부 학교 밖에서 있는 어떤 지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컨설팅인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제3자적으로 학교에서 하시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재현해 주는 것이 있고, 학교에서 어려운 해결 과제가 있으면 같이 탐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잘 활용하셔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을 좀 가다듬는 계기로도 사용하시고, 또 쟁점이 있는 경우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부, 교육청에 이렇게 학교의 운영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를 그리고 그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 자체에 어떤 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필요하신 경우에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퍼실리테이터를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건축사 외에 이왕 만드시는 거 심미적 그 기능을 보충하고자 디자이너를 추가로 고용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그 도움을 받으실 때는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가진 전문성이나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다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하는 걸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지 등등을 논의하셔서 장학사님들과 상의하셔서 퍼실리테이터, 우리 학교에 맞는 퍼실리테이터를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간 조성의 유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점제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참여하신 학교들을 보면 교실을 조성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방향으로 접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추가 교실 조성, 해서 학점제를 하면 소인수 과목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 파악해서 교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강의실도 만드시기도 하고요. 교실을 그 분할 교실, 폴딩 도어 교실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시기도 하고, 도서관처럼 학교 내에서 좀 면적에 여유가 있는 공간들에 추가 교실을 조성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접근은 홈룸에다가 목적형 교실을 추가로 만드시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교들 중에서 상당수의 고등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여유 교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 홈룸 교실은 두고 그 외의 교실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디베이트 교실, 인강 교실, 액션 러닝 교실, 도서 교실, 연극 교실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실들을 추가로 만드시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교과 교실, 공용 교실을 접근로 교실을 조성하는 학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점제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더라도 매년
교육 과정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운영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과 군에 기반해서 선택 과목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어부, 영어부 등에서 운영하는 각 교과별로 운영을 하는 교과 교실은 두고 대신에 그 교육 과정의 변화를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용 교실을 두는, 그래서 교과 교실과 공용 교실을 같이 조성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교실을 조성하실 때는 앞서 제가 예를 드릴 때 그 운영 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냥 학교 공간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학점제만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보다 그 운영 체제, 어떻게 하면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용 교실이나 목적형 교실만 많이 둘 경우에 사실 대학교처럼 별도로 학교 공간을 관리해 주는 분들이 고등학교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운영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을 조성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시면 실제로 공간을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홈베이스 조성 유형들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본래 홈베이스는 그리고 집이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평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야구의 베이스처럼 평평한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홈베이스라는 의미는 기존의 이제 교과교실제, 선진형 교과교실제에서의 홈베이스는 여기 2번째 학년별로 사물함 보관 공간 중심으로 구축이 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점제형으로 참여를 하시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물함 보관 공간으로 하는 학교들보다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년별로 복합생활 공간, 소파도 있고 수업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계를 하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째 보시면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년별로 만들기보다 넓은 공간에 여러 학년이 같이 쓰는 대형 복합 공간을 만드는 그런 학교들도 나타났습니다. 건물 구성은 H자 또는 일자, 기역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양이 있는데 층별로 구성이 된 경우에 각 층에 중앙에 공동으로 쓰는 공간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그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2학년 1, 2, 3, 4 반이 있고 2학년 5, 6, 7, 8 반이 있으면 그 가운데 공간에 상담하는 곳이나 선생님들께서 그 머무시는 학년부 공간 또는 교과부 교무실이나 홈베이스 등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유형입니다. 건물 유형을 종적으로 살펴보면 중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과교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를 전면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금액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시면서 학교들 중에서 2학년과 3학년이 선택 과목이 활발하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의 중간층에다가 공용교실이나 홈베이스, 상담실 등등의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3학년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별도의 그런 그 지원이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의 중간층에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 동이 여러 개로 나뉘어진 학교들이 많은데요. 고등학교 중에는 이런 경우에 구름다리가 연결된 공간들에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발표하시는 능주고등학교에서도 관련 사례들 좀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구름다리가 없는 경우에 또는 구름다리가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1층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층은 모두가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1층 공간에 투자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적절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물함의 배치, 신발장의 배치가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관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사물함은 홈룸, 그러니까 교실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학점제의 운영 방식을 생각하면 적절하진 않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고요. 사물함을 복도 공간에다가 두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을 홈베이스에 두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많이 학교 실내에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그 실외화를 벗고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먼지라든지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층 입구에다가 신발장을 두는 그렇게 조성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1층 공간에 신발장을 집중하면 그 등하교 시간 등등에 약간 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물함에 두거나 그 복도 공간 또는 홈룸에 신발장을 두기도 하는데요. 사물함에 둘 경우에는 내 사물함, 학생 입장에서는 내 하나의 사물함 안에 그 나의 개인적인 물품들과 신발 등등을 다 몰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또 신발을 사물함에 두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복도나 홈룸에 둘 때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교실은 크게 보면 5가지 유형으로 조금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강의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대규모 강의실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대규모 강의실이라고 하면 기존의 시청각실처럼 극장형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평평한 바닥에 이동식 책상 등을 놓고 거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교실을 얘기합니다. 중소규모 강의실도 다목적으로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다목적 대규모 또는 중규모 다목적 교실을 만드는 경우는 학교 공간에 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대규모 강의실 또는 그 2칸 이상의 강의실이겠죠. 그리고 소규모, 중규모 이상의 강의실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긴 합니다. 이 블렌디드 교실이라고 이름을 짓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블렌디드는 뭔가 섞였다는 것이죠. 학교 현장에서 블렌드 교실로 이름을 짓는 경우는 크게 이론 수업과 모둠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고려해서 만드는 블렌디드 교실, 크게 한 2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학교 사진들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과교실제 학교 공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모든 선생님들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자칠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빔 프로젝터를 할 것인지 또는 칠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의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별로 선호가 다르고 교과별로 또는 학교별로 선호가 좀 다른 다양한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들과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노트북과 연결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이 비싸고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그 칠판, 이렇게 전자칠판을 둘 경우에 판서를 할 수 있는 칠판, 게시판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렌즈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면 유지 관리가 좀 용이한, 그래서 유지 관리의 용이함도 있는데 대신에 다양한 기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 선생님 상황에 맞춰서 논의를 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대형 교실, 다목적 교실들을 조성한 학교 사례들입니다. 경남 김해고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형 다목적 교실을 조성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 가능 교실, 폴딩 도어를 활용한 교실들을 조성한 학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폴딩 도어를 조성을 할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그 폴딩 도어만 설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학교들의 경우에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힘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벼우고 저렴한 폴딩 도어일수록 소음이나 아니면은 그 방음이나 아니면은 열 차단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무겁고 비싼 폴딩 도어를 하면 무조건 또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비싸지만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수시로 열고 닫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좀 실제로 운영하실 때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분할을 할 경우에 냉난방기나 아니면 전등 또는 칠판 같은 경우도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야지 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교실의 사인이라고 하죠. 교실 간판도 201-1, 201-2와 같이 앞뒷문에 별도의 사인을 해놓으셔야지 이후에 운영하실 때 좀 용이하다. 그래서 사실 신경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교과 또는 여기 사회교과도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수학 선생님들께서 칠판이 많은 교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하다가도 각자 옆에 있는 칠판에서 문제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교실들을 상당히 선호하셔서 조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론 교실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책상의 모양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육각형인 경우도 있고요. 사다리꼴인 경우도 있고 다소 물결 모양처럼 조성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다양한 학교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책상 모양을 두시고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교실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자료 검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실을 조성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태블릿을 이용하는 교실이라든지 또는 노트북을 이용하는 교실을 조성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노트북 교실을 만들 경우에는 노트북이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깔거나 활용하는데 또 자료 검색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장점도 있고 또 근데 태블릿 같은 경우가 가볍게 활용하기고 여러 가지 용도처럼 쓰기는 또 장점도 있고 그래서 운영 측면을 고려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공간들을 조성하시거나 과학실을 넓게 조성하시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예, 마룻바닥 교실을 조성하셔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교실을 조성하셔서 사회과 수업이나 외국어과 수업에서 그 수업 안에서 약간 프로젝트나 아니면 발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을 수업을 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선생님들께서 접근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는 기존의 교실에다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카메라와 장비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실의 활용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수업도 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의 활용도는 높아지는데 단점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이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하시려고 이 교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복되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처럼 기존 교실에다가 설치하는 사례들입니다. 예, 또는 온라인 수업만 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교실을 조성하는 경우에 비교적 작은 공간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또 한편은 이렇게 조성을 한 경우에는 이 공간을 온라인 수업 외에는 활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의용 책상을 두시던가 해서 좀 다른 방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면 이후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 그러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조성하는 경우엔 보통 가운데에 넓은 공간들을 두고 벽면에 반개방적이거나 이렇게 약간 모둠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옆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강의실, 기존의 교실의 2분의 1, 3분의 1 사이즈의 교실들을 만드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홈베이스의 사례들입니다. 학년별 홈베이스 복합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경우에 이 사진들처럼 앉으실 수 있거나 검색을 하거나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좀 조성을 하기도 하고요. 아래 보시는 그림들처럼 이후에 강의 공간이 모자랄 경우에 홈베이스에서 수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홈베이스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미리 해놓으시는 그렇고 그리고 홈베이스에 이제 사인 강의실 번호죠. 사인도 붙여놓으시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홈베이스인데 사물함 중심 공간으로 홈베이스를 설계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홈베이스를 공간에다가 몰아 넣을 경우에 복도라든지 다른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공간들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보통 학년별 홈베이스 공간들이 학생들이 접근이 쉬운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물함이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복도에다가 사물함을 설치한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돌고 도는 것이 사물함을 복도에다 설치를 할 경우엔 이렇게 학생들의 홈베이스 공간을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홈베이스 공간에다가 다양한 어떤 생활 공간들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 여러 학년이 같이 쓰는 홈베에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그 건물 동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1층 공간들을 주로 많이 개발을 해서 1층 공간들의 특정 학년이 아닌 여러 학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복도에 사물함을 두는 사례들이고요. 예, 그리고 도서관에 투자를 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도서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서관이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이는 학교의 사례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건물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층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여러 학년이 이동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무턱대고 공간에 여유가 있다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도서관이 좀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도서관에 투자하시면 효용성이 높고, 도서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보단 다른 공간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효용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학생 자치실이나 동아리실을 만든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교광사 휴게실을 만드는 조성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분들께서 논의하거나 이러는 시간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점제를 운영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거점 학교인 경우에는 외부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외부 강사분들은 학교에 오셔가지고 머무실 장소가 상당히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강사 휴게실을 조성하시면 외부에서 오시는 순회교사분들이나 아니면 강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교무실의 인근에 상담 공간들을 조성해서 효과적으로 쓰고 계시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또 이제 복도를 개발하는 사례들입니다. 1층 신발장 그림들이고요. 예, 사물함을 특정 공간에 모을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복도 공간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도 공간에 작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시기도 하고요. 포켓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작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시기도 합니다. 그 홈베이스 공간을 크게 학년별 홈베이스를 두시거나 여러 학년이 같이 쓰는 홈베이스를 두는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목소리 크고 힘센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 공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셔서 이렇게 작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파악하고 생활지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홈베이스가 좀 몰아져 있는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고 생활지도 하시기에 또 장점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다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복도 공간은 주로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고요. 수업하는 공간으로 쓰시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 등의 여러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입시나 아니면 진로 관련된 등등의 책장을 놓으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1층 로비에다가 카페를 만드시거나 소규모의 어떤 공연장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학생 공간들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 시간을 갖고
다음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도입, 운영학교 조성, 경험 사례 발표를 맡은 능주고등학교 교사 정선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그리고 공간의 변화로부터 학교의 변화까지 그 내용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차분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능주고등학교입니다. 저희 능주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6학급 총 18학급에 497명의 학생과 43명의 교원이 함께하는 농어촌 비평준화 지역 기숙형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교 교육의 책무성 또한 상당한데요. 저희 교원들은 이런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그리고 교과교실제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미래사회관이 본관으로 기초교과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뒤쪽에 있는 창의융합관에서 탐구교과를, 그리고 비본관, 특별관, 우정관에서 생활교양, 예체능 교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학점제형 공간 조성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창의융합관 2, 3층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완성된 공간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과 특성화학교도 함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고교학점제의 기반,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농산어촌 고등학교에서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상당한데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저희 고교교육의 제1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진행을 되면서부터 저희 능주고등학교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교육과정을 전면 개방할지 아니면 수업을 혁신할지, 성취평가제로 평가제도를 개선해 볼지, 개인별 시간표 혹은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해 볼지,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통해 저희는 미래 학교로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용자 참여 설계인데요. 저희 학교는 사용자가 새롭게 완성이 되는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 직접 참여해서 창조부터 유지, 관리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시는 사진 자료처럼 저희 이준성 학생은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용자로서 학생들이 이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자아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으나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의 이 감동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 공간은 어떤 곳이니? 학생들이 경쟁을 통해서 생존, 그리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제가 그 힌트를 얻고 나서 수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보고 학생들에게 묻자, 질문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되게 인기 드라마였던 의학 관련된 드라마를 학습 사례로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중에 이 관련된 영상에서는 특정 지역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그에 대한 당위성이 그리고 같은
감정적 공감이 10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의식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을 중심으로 학교 공간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공간의 변화를 함께 하면서 오직 경쟁을 통한 대학 입시만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차츰 저희 수업에 함께하기 시작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같이 관찰하더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벽면에 부착하면서부터 많은 아이들로부터 굉장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직 공부만을 위하고 오직 대학만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이 그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특히 관련된 공간에 관련된 수업은 축제에 비슷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같이 주변에서 궁금해하던 교사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을 함께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 가면서 공간의 필요성과 그 부분까지 교사의 동참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보이시는 6번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 교사 3명이 함께 들어가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바뀌어야 될 공간을 찾아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긴장이 해소되면서부터 평소 우리 공간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는 더욱 더 필요한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자취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한테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부스 운영이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깊게 더 진심 어린 질문을 하면 더 좋은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2번 그림처럼 학생들과 함께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반드시 그 믿음 그리고 실현을 약속할 수 있게 저희는 제 얼굴을 시그니처로 부스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함께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 수에 버금가는 정도의 설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교실 공간을 새롭게 하는데 그 의견을 물었었는데 학생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교실 공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수업에 가는 변화 더 나아가서 학교 문화에 대한 변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제 공간을 완성해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학교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관련된 내용들과 부스 활동은 끝났음에도 학생들이 어느새 특정 공간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활용해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지원해서 오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였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유할 내용을 나눠가면서 배려와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저희 교사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을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사업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해 가더니 이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저희 학교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 대회를 개최하자라고 하는 힌트까지 주었습니다. 4번과 5번의 그림처럼 보다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제시를 해주었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건축 계열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이나 그리고 교육이나 사회정책 방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저희는 사용자 참여 설계 TF팀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6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한 장의 종이에 저희의 관련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모으기 시작했고요.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저희만의 내실 있는 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설계도인데요. 보이는 더 혁신은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능주고등학교만 가능했다라고 해서 정관사도를 붙인 고유명사의 형식 더 혁신과 앞으로 더 혁신해 나가야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더 혁신의 두 가지 의미로서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평소 불편하게 생각했던 공간들부터 바꾸어가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완성한 공간을 하나씩 차례로 확인해 가면서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공간은 멀티미디어 러닝룸입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교사만 서서 교사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편하게 같은 위치에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칠판보다 모니터가 훨씬 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을 통해서 융합을 만들어낸 복합공간 멀티미디어 러닝룸입니다. 다음은 블렌디드 클래스룸입니다. 저희 학교는 세다 방식의 토론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수업 중에 토론하기 위해서 책걸상을 옮기고 다시 제자리로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시간 소모가 너무 아깝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들어진 기존 교실의 1.5배우 공간 블렌디드 클래스룸입니다. 보이시는 좌측, 우측 벽면에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하면서 언제든지 근거나 자료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모니터와 투명형 칠판을 장착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겠고요. 후면부에 검색대를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찾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자유롭게 나가서 활성화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은 수업 중에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보다 내실 있는 토론 수업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스튜디오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연극을 역할놀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칠판과 책상이 필요가 없는데 학교 공간에는 왜 칠판과 책상이 없는 공간이 없습니까? 교실에 꼭 칠판과 책상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한 공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언제든 본인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극장형 교실 학습 스튜디오입니다. 다음은 과학 카페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선생님, 요새 누가 도서관에서 공부합니까? 공부는 카페에서 하죠. 저희 아이들의 소망이었던 대형 프랜차이즈인 특정 스타땡땡에서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련된 기자재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지역만의 저희 학교만의 공간을 완성한 겁니다. 카페형 형태로서 구성을 하면서 중간 부분에 가변형 벽지를 활용해서 언제든 공간의 구획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대체적으로 이 과학 카페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숲입니다. 저희가 개교한 지 50년이 넘은 학교다 보니까 공간이 일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 10분 내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러 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 의견들 속에서 책도 정류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학생들도 중간에 쉬어가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합해서 완성된 공간 책숲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편하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벽면에 소파를 장착했고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언제든 모의고사나 관련된 시험지를 풀 수 있도록 80cm의 공간 책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에 보면 책상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텀블러 떨어뜨리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각에서 완성된 공간 책숲입니다. 다음은 저희 홈베이스 농주고 아고라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안내된 공간들은 이 아고라와 관련된 이동 동선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3, 4, 5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소그룹화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중심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모습처럼 언제든 휴게 공간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미러링을 통해서 자신 있게 자신들의 영상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게 완성이 된 공간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인데요. 보이시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에서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려고 교무실을 가도 선생님이 행정 업무로 너무 바빠서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는 쉬는 공간이 없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저희가 만든 주민센터입니다.
저희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인 농주민의 학생들이 언제든 이동을 하면서 저희들을 보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구나, 혹은 우리 교과 선생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그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줌인 해볼 수 있도록 완성이 된 공간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능동작입니다.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복도 공간에 이동 공간이자 전시 공간이고 휴게 공간이자 소규모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교실 공간이 곧 이동 공간이 되는 보다 새로운 공간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현재 국제법 같은 저희 소인수 교과 과목들은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수업을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완성이 된 공간입니다. 다음은 이동동선입니다. 저희는 복도와 벽면에 굉장히 큰 노력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한 학생의 이야기였었는데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모두 농사를 지으십니다. 아마 저도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가 제가 만났던 공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공간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다 현대화되고 보다 최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공간 이동동선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의 이런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건축가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줌을 통한 회의가 사전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면할 수 있었고요. 현장 개학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언제든지 관련된 공간에 모여서 사전 개념 학습을 학생들 스스로 미러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풀업 더 러닝의 그 유의미함을 훨씬 더 높였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아이들은 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탐구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5, 6교시가 블록 타임으로 운행이 되는데요. 사전에 올라가 있는 개념 영상을 중심으로 5교시에는 그 관련된 내용으로 본인들이 주제 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전자북을 만들고 6교시에는 만들어진 전자북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과 학교 수업 내용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온 오프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단순히 수업을 듣던 강의식 수업에서 기획하고 본인 스스로가 제작하는 수업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가 변화하게 된 데는 사용자 참여 설계에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장 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자 참여 설계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수업에 올라오는 수업의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환경세대, 디지털 환경세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 영상 편집엔 훨씬 더 전문가라며 저희들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미디어 메이킹 캠프 해음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배우게 되고요. 저도 학습자로 참여하면서 같이 수업에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배워진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실습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서로 공유하면서 완성된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스스로 학교 자체가 미디어 교육에 훨씬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문화 자체가 인권 친화적 문화로 바뀌게 된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은 저희 2020학년도 학생자치 후보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보들의 포스터입니다. 학생들이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권이 단순히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게 아닌 본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해 가면서 함께 지내겠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약을 보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 공간의 완성을 통해서 협업을 통한 공존의 학교로서 변모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명언입니다. 저희는 공간의 변화로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이 발현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실제 공간을 활용하던 학생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앉아서 듣기만 하던 수업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즐기는 수업으로 바뀌어가면서 학교가 점점 재미있어지고 매일 졸던 친구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할지 몰라서 당황했다라는 의견은 참 유의미한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뭔가 알차게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의견 또한 저희를 훨씬 더 힘을 나게 하는데요. 위에서 제시된 내용 자료와 같이 사회 선생님인 제가 과학과 물리학 실험을 들었던 아이들에게 망원경을 만드는 원리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제 앞쪽에 있던 친구가 저를 너무 답답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같이 탑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도입을 위해서 교과 특성화학교를 보이시는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의 완성으로 저 역시 그곳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도입, 운영학교 조성 사례 발표를 맡았던 능주고등학교 교사 정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에서 준비된 발표는 끝이 났고요. 질문 올려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가진단 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일단 자가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자가진단 도구에 나온 값을 그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앞서 이제 조진희 박사님이 하신 연구에서 학점제에서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 학교의 면적들 중에서 우리 학교는 어느 면적이 남고 어느 면적이 부족하구나라는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값을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그 값에서 각 학교별로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선생님들께 오늘 발표가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또 질문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연면적에서 저수조를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등등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연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전체 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각의 어떤 케이스를 다 담을 수는 없는 프로그램상의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저수조 같은 경우는 학교의 학점제 교육과 무관한 면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전체 연면적 넣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실 텐데 빼는 게 맞으실 겁니다. 빼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 공간의 경우에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면 그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고교학점제 운영과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학교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 면적을 또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이나 옥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넣으시는 게 맞고, 하지만 이제 지하 공간이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다든지 학교 교육에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쓰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하시고 하시는 게 현황을 보시는 데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질문도 주시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같이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후에 이제 컨설턴트가 확정이 되고 컨설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